젊은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일본계 브라질 사업가 마르코스.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 경찰은 외딴 숲에서 조각난 채 캐리어 3개에 나뉘어져 버려져 있는 마르코스를 발견합니다. 뼈에 피해 무섭도록 정교하게 절단된 면, 해부학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소행으로 보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마르코스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러 설이 난무했는데요. 미국 거대 식품회사의 마르코스가 회사를 매각하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라 이에 불만을 품은 이가 벌인 일일 거라는 이야기부터 경쟁업체에서 사주에 죽인 거라는 설, 마르코스의 여자 관계가 꽤나 복잡했던 탓에 돈을 노린 누군가, 여자와 결탁해 벌인 일일 거라는 이야기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과연 마르코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르코스 키타노 마스나가 당시 나이 42세, 1970년 10월 1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르코스의 할아버지는 요키라는 식품 제조회사의 창업주로 일본에서 브라질로 건너와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회사 경영권이 아들에서 그리고 손주인 마르코스로 넘어가면서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하게 되죠. 특히 재벌 3세인 마르코스는 사업 수완이 무척 뛰어났는데 그가 CEO가 되고 선보인 냉동식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키워놓은 것보다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죠. 그 결과 마르코스는 브라질에서 부유한 재벌 중 하나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억만장자가 되죠. 마르코스는 와인과 총을 수집하는 걸 좋아해 그의 집에는 200만 달러 상당의 와인과 50만 달러 상당의 총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예술품들도 넘쳐났죠. 마르코스는 재력을 무기 삼아 젊은 여성들을 유혹했는데 주기적으로 상대를 바꿔가며 여러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런 못된 습성은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되죠.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마르코스는 그다지 잘생긴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남성적으로 매력 있는 스타일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여자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무척 밝혔죠. 여자를 무척 좋아하고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지만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안쓰럽다고 해야 할지 정작 마르코스를 좋아하는 여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결혼한 이유도 그녀가 마르코스에게 관심을 보이고 좋아해준 첫 번째 여성이었기 때문이죠. 결혼 후에도 마르코스는 여전히 많은 여성을 만나고 싶었지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 그에게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 데이트 앱을 찾았고 콜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돈으로 하룻밤 상대를 사는 거죠. 마르코스의 두 번째 아내 엘리제 역시 콜걸 출신입니다. 엘리제는 마르코스보다 11살 연하였죠. 두 사람은 2004년에 처음 만나 결혼에 꼴이 납니다.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만난 여러 콜걸 중 한 명이었죠. 콜걸 출신의 엘리제가 어떻게 억만장자 마르코스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제 마스나가 1981년 11월 29일 그녀는 인구 2만 명이 조금 넘는 브라질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집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엘리제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녀가 3살 때 그녀의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떠나버리죠. 아버지가 떠나고 엘리제는 어머니를 따라 외갓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지내죠. 이때가 엘리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재혼하면서 엘리제의 평화롭던 일상은 산산이 조각나버리고 맙니다. 새아버지란 사람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하면 엘리제와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었죠. 하루는 어머니가 집에 없는 틈을 타 자고 있던 엘리제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 일을 발설하면 어머니가 아주 힘들어질 거라고 겁을 주죠. 어렸던 엘리제는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혼자 돼 슬퍼하고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여기에서 엘리제의 불행이 끝났으면 좋았으련만 엘리제가 살았던 동네는 브라질에서도 치안이 불안하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죠. 엘리제는 납치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엘리제는 이 지옥같은 삶을 끊어낼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다고 생각해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갑니다. 이렇게 18살의 엘리제는 상처뿐이었던 집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간호학을 전공한 엘리제는 간호사가 됩니다. 어릴 적부터 남 돕는 걸 좋아했던 엘리제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기와 참 잘 맞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엘리제는 정이 많고 여린 성격이었는데 환자에게 너무 깊이 감정이입이 되는 바람에 환자의 죽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세상을 떠날 때마다 엘리제는 깊은 상심에 빠졌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죠. 정신적인 고통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엘리제는 간호사를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고 로스쿨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학비가 너무 비쌌습니다. 엘리제는 학교에 다니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야만 했죠. 저녁에 잠깐 일하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 말이죠. 엘리제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코알거리였습니다. 엘리제는 정치인, 재벌 등 사회 지도층 남성만을 상대하는 고급 업소를 찾아갑니다. 2003년 엘리제는 시궁창 같은 인생을 단번에 바꿔줄 로또 같은 남자 마르코스를 만납니다. 마르코스는 예쁜 얼굴과 섹시한 몸매를 가진 엘리제에게 첫눈에 반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지금껏 만나왔던 여자들과 달리 자기와 말이 잘 통하고 똑똑했습니다. 특히 사냥 마니아였던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함께 사냥하러 다니는 게 너무 신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자들은 모두 사냥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엘리제는 그들과 달리 사냥을 좋아해 두 사람은 자주 함께 사냥을 다니죠. 마르코스는 아내의 눈을 피해 엘리제와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마르코스는 엘리제의 학비를 대신 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매달 엄청난 금액의 생활비도 따로 챙겨주죠. 엘리제는 더 이상 학비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냥을 다니고 브라질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3년 후 2006년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마르코스의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챕니다. 마르코스는 바로 아내와 헤어지고 엘리제와 함께 살죠. 마르코스는 주변에 엘리제가 콜걸 출신이란 사실을 숨기고 그저 로스쿨 학생이라고만 소개합니다. 2009년 10월 마르코스는 300명이 넘는 하객을 초청해 엘리제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마르코스는 브라질 상파울루 서쪽에 있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죠. 두 사람은 지하실에 와인 저장고를 만들어 고급 와인을 저장하고 무기고 같은 방을 만들어 총기, 탄약 등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은 고가의 예술품들로 가득했죠. 돈 걱정 없이 깨볶으며 좋기만 할 것 같은 이들 부부에게도 사실 말 못할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죠. 2010년 말 두 사람은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딸을 얻습니다. 마르코스의 친구들은 마르코스가 엘리제와 재혼할 당시 엘리제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딸까지 낳고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자신들이 오해했다고 생각하죠. 마르코스에게는 좀 독특한 취향이 있었는데 그는 뱀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는 집에서 애완용 뱀을 기르죠. 보통 사람이라면 기겁할 뱀을 집에서 기르게 하고 사냥이라는 취미를 공유하며 거기다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라니 마르코스와 천생연분이었죠. 2012년 5월 마르코스는 큰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 때부터 키워온 회사를 미국 식품회사 제너럴 밀스에 10억 달러를 받고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는 최종 사인만을 남겨둔 상태였죠.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르코스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경찰은 억만장자인 마르코스의 돈을 노린 자가 그를 납치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마르코스의 회사 동료와 직원들을 찾아갑니다. 마르코스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나요? 적대 관계에 있거나 관계가 불편한 사람은요? 그들은 모두 마르코스는 온화한 사람이라 특별히 그를 미워하는 사람도 적인 사람도 없다고 말하죠. 회사를 매각하는 일 역시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마르코스의 사적인 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그의 아내 엘리제를 찾아갑니다. 마르코스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죠? 마르코스는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잘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라고 했죠. 다음날 일어나 보니 마르코스가 집에 안 왔더라고요. 일이 늦어져 회사에서 잤나 보다 생각하고 크게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오후가 돼도 연락 한 통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해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찰은 범죄 조직이 연루된 납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몸값 협상을 위한 연락이 올 거라고 판단하고 전화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범인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이었죠. 마르코스의 가족은 초조해하며 마르코스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고 며칠 뒤 엘리제가 시부모님, 즉 마르코스의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마르코스의 부모에게 경찰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털어놓죠. 사실 그이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갔어요. 마르코스의 부모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제의 말에 의하면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결혼하고 2번이나 바람을 피웠습니다. 처음은 어렵게 딸을 임신했을 때였는데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해 엘리제는 남편을 용서하고 넘어가죠. 딸이 태어나고 한동안 마르코스는 가정에 충실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그는 새로운 여자를 찾아 밖으로 나돌았죠. 그러다 결국 바람난 여자와 살겠다며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기 며칠 전 2012년 5월 초 엘리제는 일주일 동안 상파울로 집을 떠나 할머니 댁에 다녀오기로 합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였죠. 이때가 마르코스에게는 엘리제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여자를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엘리제는 사립탐정을 고용해 남편 마르코스를 감시합니다. 엘리제의 예상대로 마르코스는 엘리제가 집을 떠나자마자 바로 여자를 집으로 끌어들입니다. 사립탐정은 마르코스의 적나라한 불륜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엘리제에게 보내죠. 사립탐정이 보낸 사진을 확인한 엘리제는 그 자리에 굳어버립니다. 사진 속 여성은 엘리제가 결혼하기 전 일했던 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 나탈리였죠. 심지어 마르코스는 엘리제와 데이트하며 자주 갔었던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그녀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신과의 추억의 장소에서 내연녀와 샴페인을 마시며 다정하게 스킨십하는 모습을 본 엘리제는 분노에 휩싸입니다. 5월 19일 집으로 돌아온 엘리제는 마르코스에게 바람 좀 그만 피우고 가정에 충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마르코스의 반응은 냉담하기 짝이 없었죠. 너 따위가 나 없으면 지금 이렇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주제를 좀 알아! 마르코스는 그대로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엘리제는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과 동영상을 마르코스의 부모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마르코스의 부모는 아들의 여성 편력을 익히 알고 있었던 터라 며느리 엘리제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제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경제적인 건 걱정하지 말라면서 엘리제와 손녀가 편히 지낼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죠. 마르코스의 부모는 엘리제에게 들은 이야기를 경찰에게 전했고 경찰 역시 엘리제의 말을 믿었습니다. 마르코스가 사라지고 5일 후 마르코스의 형에게 메일이 한 통 옵니다. 발신자는 동생 마르코스였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말없이 떠나서 미안해. 난 잘 있으니까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경찰은 외도로 인한 단순 가출일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종료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마르코스의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서 커다란 캐리어가 하나 발견되죠. 그 안에는 인체 조직 8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캐리어가 발견된 주변 들판과 산에서 인체 일부가 들어있는 캐리어 2개를 더 발견합니다. 그리고 풀숲에서 마르코스의 옷이 들어있는 파란색 봉지를 발견하죠. 경찰은 장시간 수색 끝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신체 잔해와 머리를 수습합니다. 부검 결과 며칠 전 집을 나갔다던 마르코스였습니다. 사인은 머리 총상이었죠. 부검인은 신체 절단면이 매끄럽고 굵은 뼈를 피해 연골 부위만 정확히 골라 자른 걸 보면 범인의 인체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한 수준이라며 의료 종사자나 도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합니다. 엘리제는 남편 마르코스가 자기 발로 집을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 밝혀진 바는 없었죠. 경찰은 마르코스의 집과 그 일대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마르코스가 집을 나간 시간을 분석합니다. 5월 19일 저녁 6시 35분 마르코스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딸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이날은 엘리제가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할머니 집에서 돌아온 날이었죠. 마르코스가 아내와 딸을 마중 나갔다 함께 집에 돌아온 듯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특별히 다투거나 그래 보이지 않았죠. 1시간 후 저녁 7시 30분 무렵
혼자 나가는 마르코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후 피자를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이후 그가 집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 발견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걸로 보아 이날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죠. 다음날 5월 20일 오전 11시 30분 긴장한 표정의 엘리제가 힘겹게 캐리어 3개를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됩니다. 이를 본 경찰은 마르코스가 담긴 채 발견된 캐리어 3개를 떠올리죠. 약 12시간 후 엘리제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들고 나갔던 캐리어가 없었죠. 과거 엘리제는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범인이 상당한 해부학적 지식을 가진 듯 보인다는 부검이의 말과도 딱 맞아떨어졌죠. 경찰은 곧장 엘리제를 체포합니다. 그러나 엘리제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죠. 경찰이 묻습니다. 마르코스가 집을 나간 모습이 CCTV에 찍히지 않았어요. 마르코스는 지금 어디 있죠? 캐리어 3개를 들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 CCTV에 다 찍혔어요. 가방 어디에 있어요? 경찰의 물음에 엘리제는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죠. 경찰은 계속해서 엘리제를 압박했고 길고 긴 대치 끝에 결국 엘리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면 엘리제의 진술에 따라 그날 있었던 일을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5월 19일 공항에서 집에 온 마르코스와 엘리제가 피자를 먹습니다. 피자를 먹는데 마르코스에게 전화가 오죠. 마르코스는 아버지가 사업 문제로 상의할 일이 있다고 했다면서 나가봐야 한다고 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가 내연녀 나탈리를 만나러 간다는 걸 눈치챕니다.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이 와중에도 여자를 만나러 나간다고 하다니 엘리제는 꾸역꾸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는 격분에 소리치죠. 이에 마르코스는 미안해하기는커녕 배에 큰 소리 칩니다. 너 미쳤구나. 너 같은 건 내 딸을 기를 자격이 없어. 엘리제는 마르코스의 불륜 현장을 찍은 사진을 꺼내놓습니다. 그러자 마르코스가 그녀의 뺨을 때리죠. 지금껏 소리 지르거나 욕을 한 적은 있어도 자기에게 손을 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르코스의 행동에 엘리제는 큰 충격을 받고 이혼하자고 말하죠. 그리고 집을 나가겠다며 엘리제가 짐을 싸자 마르코스가 빈정거리며 말을 내뱉습니다. 나가려면 나가라. 어디 가서 네가 나 같은 부자를 만나겠니? 이 집을 나가는 순간 넌 앞으로 딸 얼굴 볼 생각도 하지마. 난 널 정신병원에 꼭 쳐넣을 거니까. 마르코스의 말에 엘리제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캐비닛에서 총을 꺼내 마르코스를 향해 발사합니다. 죽은 마르코스를 보며 엘리제는 패닉에 빠지죠. 그녀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어린 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죠. 엘리제는 마르코스를 어떻게 처리할지 한참을 고민하다 조각을 내기로 결정합니다. 엘리제가 간호사로 일하기는 했지만 사실 여기에선 마르코스와 사냥을 다니며 마르코스에게서 배운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기술이 더 유용했습니다. 마르코스와 사냥을 다니며 열심히 배운 덕에 엘리제는 부검이도 놀랄 정도로 깔끔하게 마르코스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르코스를 3개의 캐리어에 나누어 담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일은 어린 딸이 옆방에 있었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 엘리제는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캐리어를 차 트렁크에 실은 뒤 집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가 숲과 들판에 마르코스가 들어있는 캐리어를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여인 행세를 하죠. 2013년 6월 4일 엘리제가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의 외도에 배신감을 느낀 엘리제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범죄라며 마르코스의 외도 증거를 법정에 제출합니다. 반면 검찰은 계획범죄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2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죠. 부검 결과를 보면 총알이 정수리를 뚫고 들어가 벽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통상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총을 발사해야만 가능하죠. 엘리제는 마르코스보다 키가 작습니다. 검찰은 마르코스가 누워있거나 혹은 어딘가에 앉아있을 때 엘리제가 마르코스보다 더 높은 곳에 서서 무방비 상태의 마르코스를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의 여자 문제로 서로 말싸움을 하며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 마르코스가 갑자기 머리를 들이밀며 엘리제에게 달려들었고 놀란 엘리제가 엉겹결에 총을 쏴 머리에 맞은 거라고 주장하죠.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의문점은 마르코스의 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그가 바로 죽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죠. 검찰은 엘리제가 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토막을 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엘리제는 강하게 부인하죠. 엘리제의 변호인은 마르코스와 엘리제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엘리제의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르코스는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자기는 밖에서 온갖 짓을 다 하고 다니면서 엘리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엄청나게 구속했다는 겁니다. 엘리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친구조차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도 30분마다 전화해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보고해야만 했죠. 남편에게 전화할 때는 주변의 남자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각별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그는 평소 엘리제를 무시하며 모멸감을 주었고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죠.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 쌓여 결국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2016년 11월 28일 법원은 엘리제에게 유기징역 19년 11개월을 선고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엘리제가 콜걸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딸이 마르코스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일 거라는 소문이 무성했는데요. 친자 확인 결과 마르코스의 딸이 맞았습니다. 마르코스의 딸이 맞다는 걸 확인한 마르코스의 부모는 소녀를 데려다 키우기로 하죠. 2019년 고등법원은 엘리제가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16년 3개월형으로 감형해 줍니다. 2022년 5월 그녀는 2028년 출소 예정이었지만 항소의 현재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그녀는 변호인과 함께 교도소를 떠나며 말하죠. 마르코스가 절 용서했다고 믿어요. 마르코스를 위해 늘 기도하죠. 전 인생에서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되었고 너무 기뻐요. 딸이 절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감옥에서 쓴 자서전을 발표하며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